서울 강남 한복판, 수많은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출근 시간,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주하고 빠르게 걸었고, 자동차 경적 소리는 도시의 아침을 깨우는 일상이었다. 그 도시 한가운데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중 하나인 해국그룹의 본사 빌딩 앞 1층 로비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회색 제복에 모자를 바르게 눌러 쓴 김민준, 올해 32의 보안요원이었다. 민준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묵묵히 서 있었다. 직원들은 그에게 간단한 인사만 할 뿐 그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언제나 차분했다. 대부분은 그를 단순히 성실한 경비 아저씨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6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어의 천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수석으로 다니다 중퇴한 과거가 있다는 것도. 8년 전 민주는 통번역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베트남어, 스페인어까지 능숙했다. 하지만 가족의 급작스러운 파산과 아버지의 건강 악화는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학업을 접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처음에는 택배 상하차, 주후 야간 알바, 공사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의 경비직에 안착했다. 그나마 낮과 밤 교대가 가능해 밤에는 책을 읽고 중고 스마트폰으로 거국원 뉴스를 들으며 공부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다. 2, 3회는 자격증 없는 실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경비원이 6개 국어를 한다고 농담하지 마. 그런 식의 시선은 이미 수도 없이 경험했기에 그는 말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국그룹의 로비에 고급 승용차들이 도착했다. 블랙 제네시스 지구 0에서 내린 이는 바로 해국그룹의 회장이자 시인인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40대 중반에 세련되고 단호한 이미지의 여성으로 업계에서는 강철 리더로 불렸다. 그녀의 옆에는 개인 비서 한진과 여러 임원들이 동행하고 있었다. 오늘은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문하는 글로벌 파트너사 대표단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 통역사가 공항에서 발이 묶여 도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비서 한진은 서연에게 다급하게 속삭였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일본 측은 영어를 거의 못하시고 중국 측도 현지어로만 대화하신다네요. 회의실 안팎은 소란스러워졌다. 모두들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유창한 일본어로 정중하게 말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로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비서 한지는 입을 벌린 채 민준을 바라봤고 윤서연 회장은 의열하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일본인 대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잠시 후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다. 여전히 통역사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시선이 민준을 향했다. 그는 조용히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자연스러운 표준 중국어로 말했다.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측 대표 역시 놀라며 웃음을 지었고 따라 들어갔다. 그날 회는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로비의 경비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 그날 오후 윤서현 회장은 비세게 짧게 말했다. 그루안원 김민준 이력 조사를 부탁해요.
회의가 끝난 뒤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는 여느 때처럼 제복을 단정히 입고 정문에 섰다. 그러나 전날과는 달리 주변의 시선이 달랐다. 같은 동료 경비원들이 은근한 호기심을 담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고 몇몇 직원은 그에게 인사 대신 속삭였다. 어제 그거 네가 한 거야. 진짜 일본어랑 중국어 했다고. 민주는 특별한 반응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소문은 이미 건물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갑작스럽게 호출을 받았다. 호출자는 다름 아닌 회장 비서실이었다. 보안팀 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회장 비서실에서 오라고 하네요. 25층으로 올라가 보세요. 순간 심정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일한 4년 동안 10층 이상으로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욱이 25층은 임원 전용 부더, 거기에 올라간다는 건 곧 비범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돈된 머리, 깔끔한 복장, 하지만 두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혹시 어제 한 일이 문제였나? 25층에 도착하자 넓고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다. 복도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였다. 비서 한진이 그를 맞이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문이 열리고 윤서현 회장이 회의실 안에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그의 등장에 시선을 옮겼다. 앉으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덕분에 우리가 큰 실수를 피했어요.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궁금하군요. 경비원이 일본어, 중국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으며 졸업을 앞두고 집안이 무너졌고 생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노라고. 그 후로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언어 공부를 혼자 이어갔다고. 윤서현 회장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읽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걸어갔다. 잠시 후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그냥 경비실에 두기에는 너무 아깝네요. 민주는 숨을 삼켰다.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당신 경비 일을 오늘까지만 하세요. 내일부터는 인사팀으로 이동해서 3개월간의 시범 교육 과정을 받게 될 겁니다. 글로벌 마켓 팀에서 일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려고요. 조건은 하나예요. 결과로 증명하세요.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당신에게 달렸죠. 단, 나는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걸 붙잡는 건 당신 몫이에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두려움, 기대, 외심, 희망,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윤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 말 기억할게요. 그날 저녁 민주는 보안실 사물함을 정리했다. 동료들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인사이동이라던데.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부터 다른 일을 하게 됐어. 혼자 로비를 빠져나올 때 그는 건물 밖에 잠시 멈춰 섰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다.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 그리고 김민준의 인생은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해국그룹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17층에 위치한 글로벌 역량개발센터로 향했다. 그는 아직 제복을 벗지 못한 채였다. 새로 지급될 정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그저 준비된 사람들의 세계로 조심스레 발을 디딘 채였다. 센터에 들어서자 이미 3명의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각자 노트북을 펴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누가 봐도 엘리트처럼 보였다.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시선을 민준에게 던졌다. 뭔가를 흘끗 확인하듯 쳐다보다가 옅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혹시 잘못 들어오신 건 아니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뚜렷했다.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부터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 김민준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약간 얼어붙은 듯했다. 누군가는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선을 돌렸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지훈. 해국그룹 전략기획실의 엘리트로 해류의학파 출신의 이미 그룹 낸 차기 리더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가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와 의심이 가득했다. 경비원이 우리와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요.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교육은 빠르게 시작되었다. 강의는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고 때때로 중국어나 일본어 실습도 포함되었다. 민준은 묵묵히 노트를 필기했고 필요할 땐 질문도 했다. 그의 발음은 정확했고 이해도 빠르다 못해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하루는 마케팅 전략 시뮬레이션 시간이었고 팀을 나누어 실습을 해야 했다. 박지훈은 먼저 손을 들어 말했다. 저희 팀은 이미 구성됐습니다. 3명이 딱 맞아요. 남은 2명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그저 작게 웃었다. 익숙한 일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리고 경비실에서도 그는 늘 혼자였으니까. 담당 강사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김민준 씨는 단독 팀으로 진행해 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다른 팀이 그룹별 회의를 하는 동안 그는 자판을 조용히 두드렸다.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언어 자료, 시장 조사, 문화적 차이, 대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다. 며칠 후 팀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박지훈의 팀은 화려한 슬라이드와 전문 용어를 활용해 한국 화장품의 북미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는 매끄러웠고 박수도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 김민준의 차례였다. 그는 아무 슬라이드도 없이 무대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슬라이드 대신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단기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 수공예 제품을 구매하면서 어떤 점을 묻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문화적 감성이라는 키워드로 발표를 전개했고 마케팅의 감정 요소를 강조했다. 우리는 데이터를 쫓지만 소비자는 감정을 기억합니다. 제품보다 먼저 전달돼야 할 것은 신뢰와 이야기입니다. 말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담당 강사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다. 이어서 참가자 몇 명도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좋은 이야기였지만 마케팅은 감성만으로 안 됩니다. 숫자와 전략이 필요하죠.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감정 위에 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정이 없는 전략은 소비자의 마음에 닿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한지은 비서가 교육장에 들어와 뭔가를 강사에게 전했다. 강사는 종이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 씨,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회장실로 올라가 주세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이번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혼란과 의문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한 남자의 존재는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김민준의 가슴은 요동쳤다. 해국그룹의 최상층 15층 회장실은 그가 지금까지 밟아온 어떤 공간보다 조용하고 위험 있었다. 고려한 복도, 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심,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비사 한지은의 모습이 그를 맞았다. 김민준 씨,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바로 들어가세요. 문이 열리고 윤서현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거대 너머로 돌아보며 민준을 가리켰다. 왔군요. 앉으세요.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녀는 한 장의 문서를 책상 위로 밀어놓았다. 이건 중국 상하이에 있는 파트너사 칭화성모의 리제일 계획입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 수공예 브랜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파일럿 형태로 상품 라인을 구성하고 시장 반응을 평가할 겁니다. 민준은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 분석, 물류 루트, 상품 기획안, 마케팅 타깃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미완의 문장이 눈에 띄었다. 이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료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윤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 당신이 주도해 보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방식으로 기억하되 결과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주 후 임원 회의에서 당신의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 하세요. 채택되면 정식 투표로 승격시킵니다. 실패하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서를 가슴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을 나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기회이자 시험대였다. 단순히 언어 실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경험과 전략, 그리고 감각의 싸움. 다음 날부터 민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교육장에서 물러나 별도의 회의를 할당받았다. 그는 해국그룹의 기존 글로벌 유통망, 중국 내 유통규제, 소비자 성향을 분석하며 하나하나 기록했다. 이전엔 언어만 다뤘지만 이번에는 브랜드와 문화, 정서와 유흥의 경계선을 건드려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과감하게 이전 교육장에서 마주쳤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지훈 씨, 잠깐 이야기 좀 가능할까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저를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통 관련 자문이 필요해서 왜 전략기획실 출신이시라면 아실 것 같아서. 지훈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도와달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제게 실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자료 정리해서 보내보세요. 판단은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회의실로 들어와 말했다. 솔직히 자료 정리 방식은 부족했어요. 하지만 분석 방향은 흥미롭네요.
특히 소비자 정서에 기반한 접근법, 그건 전략기획실에서도 잘 다루지 않아요. 그날부터 둘은 매일같이 마주 앉아 전략을 세웠다. 민주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지훈은 현실성 있는 피드백을 주었다.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 과정은 민준을 점점 다를 사랑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3주 후 드디어 발표 날 해국그룹 본사 25층 대회실 윤서연을 포함한 10명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차분한 정장 차림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프로젝트명 감성의 교류 문화의 고차로 한국 수공예의 정서 기반 중국 진출 전략입니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았다. 수공예 장인의 이야기를 전했고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정서적 반응을 분석했다. 가짜 제품에 질린 시장의 진짜 이야기를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임원이 물었다. 이 전략의 리스크는 뭔가요? 민주는 정확히 답했다. 초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화는 익숙하지 않으면 거부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하고 브랜드와 사람을 연결한다면 단기 이익보다 깊은 충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윤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승인합니다. 김민준 씨를 틀프 팀장으로 임명하고 유통본부와 브랜드실은 협조하세요. 순간 회의실 안은 술렁였다. 박지훈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처음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인정, 아니,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틀프 팀장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 후 김민주는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첫 번째 과제는 실제 수공예 제품을 기획하고 상하이 팔럿 매장에 보낼 샘플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그는 직접 지방 장인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3대를 이어 손으로 나무 장신구를 만드는 가족이 있었다. 민주는 직접 작은 공방에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해국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귀한 작품.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요. 장인은 야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정장을 입은 청년이 대기업 간판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전통 수공에 관심을 갖는다니 쉽게 믿기 어려웠다. 그런데 말이죠. 당신들 같은 회사, 우리 물건 관심 있던 적 없잖아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냥 상품이 아니라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가고 싶어서요. 민주는 작은 노트북을 열고 중국 시장 조사 결과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장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작업대에 있던 손때 묻은 나무 팔찌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든 거는 이 이야기를 함께 담아간다면 한번 믿어보죠. 그날 이후 민주는 경북 안동의 한지 장인, 제주 해녀가 만든 전통 소품, 전북 반주의 도자기 작가 등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상품을 고르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모았다. 그가 직접 만든 카탈로그에는 가격표 대신 제작자의 손글씨 메시지와 짧은 전통 이야기가 담겼다. 3주 후 상하리 시내 한복판 해국그룹과 칭화상무가 협업한 감성공방 팝업 매장이 문을 열었다. 현지 언론과 SNS 인플루언서들이 초청되었고 민주는 현장에서 직접 손님을 맞이했다. 예상외로 첫날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특히 기선 30대 젊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건 진짜 이거 직접 그린 거라고. 한국의 전통 장인이라니 너무 감동적이다. 그날 하루 매출은 예상치의 3배를 넘겼고 매장 후기 영상이 중국 SNS 위보와 도인 틱톡에 퍼지면서
300만 표를 넘겼다. 서울 본사 회장실. 윤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서 한진에게 말했다. 김민준 씨,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이 사람,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있어. 본사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동안 민준을 수군거리던 이들이 더는 말을 아꼈고 틀트팀에는 저 혼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박지훈 역시 정식으로 협업 파트너로 참여했고 둘은 밤늦게까지 함께 전략 회의를 이어갔다. 어느 날 회의 후 퇴근하던 길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처음엔 정말 당신을 얕봤어요. 경비원이 팀장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미안합니다. 민주는 쓰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도 가끔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지우는 문득 물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조용히 살아도 되잖아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예전엔 말이죠. 꿈을 꾸면 아프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다시 믿어줬고 그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기대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 불씨는 본사 외도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민준의 이야기를 들은 몇몇 팀장들은 사내 교육에서 민준을 사내로 소개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경비원 출신 팀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르내렸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약간의 논쟁까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우리 회사 진짜 바뀌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날 한 편의 영상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대. 상하이 팝업 매장에서 민준이 손님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묻는 모습, 장인들이 나무를 깎고 한지를 펴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진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상하이 펠롯 프로젝트의 성공은 해국그룹 본사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민준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일부 간부들조차 결과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매출 수치는 이미 예상을 넘어섰고 소비자 리뷰는 하나같이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낸 건 아니었다. 해국그룹 내 전통 유통 라인을 담당하는 마케팅 전략 본부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권 실장, 20년 경력의 영업 베테랑은 조용히 민준을 견제하고 있었다. 경비원 출신 팀장이 그룹의 글로벌 전략을 주도한다고? 이건 너무 나갔군. 그는 임원 회의 자리에서 냉소적으로 말했다. 상하이 매장 성과는 단기적인 관심에 불과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일시적 효과일 뿐 장기 수익성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윤서연 회장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장기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민준 팀장이 직접 두 번째 프로젝트를 기획할 겁니다. 이번엔 독일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독일이용 유럽은 감성보다 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입니다. 전통 수공료 먹히긴 어렵습니다. 그 말에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팔 수 있는 콘텐츠로 승부할 겁니다. 그 말은 전통적 사고방식에 물든 몇몇 간부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복도를 지나며 은밀한 시선을 느껴야 했다. 인사도 없이 지나치는 몇몇 임원 뒷담화처럼 들리는 속삭임. 운이 좋았던 거지. 한 방에 무너질 거야.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독일 시장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독일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 친환경 소비, 대한 관심도, 그리고 수공예품에 대한 반응 분석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박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있어요. 곧 독일 파견이라서요. 확실히 준비하려고요. 그쪽 시장은 까다롭습니다. 저도 예전 유럽 쪽 프로젝트 때 많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정말 독일어도 할 줄 아나요?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교 때 부전공이 독일어였습니다. 독학으로 계속 유지해왔고요. 어쩌다 보니 쓸 때가 생기네요. 지우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더피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쪽 세계는 아직 보수적이에요. 이번엔 더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찾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 그로부터 2주 후 민주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한인 폭력 사업 시 현지 파트너들과 직접 만나 미팅을 진행했다. 그리고는 프랑크푸르트 중심가에 위치한 예술 박람회장 한 켠에 작은 한국을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장인이 직접 붓을 들고 부채를 그렸고 관람객은 작업을 체험할 수 있었다. 제품 판매보다는 이야기 공유가 중심이었다. 현지 관람객 중 한 모분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이 그림은 무슨 뜻이죠? 민주는 웃으며 설명했다. 이건 풍류를 상징하는 부채입니다. 한국 전통에서 바람을 느끼는 것이 곧 삶의 여유를 느끼는 것이라 믿었죠. 노부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설명 덕분에 그림이 봉이네요. 그냥 장식이 아니라 메시지군요. 그날 이후 박람회 부스는 인기를 끌었고 독일 현지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특히 수공예를 통한 문화적 경험에 집중한 방식은 새로운 마케팅 사례로 주목받았다. 서울 본사로 돌아온 민주는 다시 윤서현 앞에 섰다. 그는 차분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말했다. 현지 시장 반응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적 브랜딩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번엔 단기 팝업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체험보다 연결을 중시하니까요. 윤서현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겠군요. 그리고 같은 시간 그 회의실 밖 권 실장은 민준의 보고서를 조용히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경비원 출신이라며 무시했던 청년이 진짜로 조직의 핵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한 위협. 그리고 그날 저녁 해국그룹 외부 인트라넷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김민준 팀장의 이야기. 이제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독일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김민준은 더 이상 경비원 출신 팀장이라는 수식어로만 불리지 않았던 해국그룹 내부에서는 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앱가 새롭게 조직되었고 타 부서에서도 협업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브랜드 전략실에서는 민준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정형화된 마케팅과는 다른 접근 방식,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실제로 시장에서 효과를 내자 내부의 분위기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윤서현 회장은 민준에게 새롭게 제안했다. 이번엔 미국 시장입니다.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한류 콘텐츠와 전통 수공예의 결합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세요. 미국, 그곳은 민준에게도 낯선 세계였다. 그동안 아시아권, 유럽권에서 감성과 정서를 중심으로 소통해왔지만 미국은 속도와 실리를 중시하는 시장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엔 단순히 이야기만으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팀 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직접 영입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치자이나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까지. 트프팀은 점점 확장되었고 민주는 팀장을
넘어 한나의 브랜드 디렉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도전도 따라왔다. 김 팀장, 지혜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걸 맡기다니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일부의 간부들은 여전히 민준을 일시적인 성공이라 평가절하했다. 그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부적으로 민준의 TF 예산 축소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박지호는 민준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밑선에서 당신 프로젝트 예산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마 다음 임원 회의에서 언급될 겁니다. 민준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려고요. 그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임원회의에 직접 보고할 준비를 시작했다. 단순한 숫자와 그래프가 아닌 소비자 피드백 영상, 장인들의 증언, 그리고 프로젝트로 인해 변화한 지역 경제의 사례들까지. 그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하나의 다큐멘터리와도 같았다. 이번 회의 당일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쌓았습니다. 고객이 이 브랜드를 다시 찾는 이유는 단지 품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진심입니다. 그는 영상을 틀었다. 한 중국 고객이 어머니께 선물하기 위해 부채를 고르는 장면, 독일 소비자가 직접 한지 공예를 체험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 미국 사전 테스터들이 전통 송거를 들고 환하게 웃는 장면들. 영상이 끝나자 방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윤서현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산 축소 안건은 철회합니다. 오히려 확대 방안을 검토하세요. 그 말은 곧 그룹 전체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했다. 회의가 끝난 뒤 권 실장은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동안 내가 당신을 오해했나 봅니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으니까요. 며칠 뒤 윤서현 회장은 민준에게 사적으로 자리를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당신이 첫날 일본어로 인사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죠. 이 사람 언젠가는 조직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겠다고. 민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회장님이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날 이후 민준의 이름은 회사의 공식 브랜딩 보고서의 차세대 리더로 기록되었다. 해국그룹은 이제 단순한 제품 회사가 아닌 문화를 수출하는 브랜드로 전환되고 있었고 그 중심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김민준은 그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다. 해국그룹의 글로벌 문화 콘텐츠 팀은 머브의 찬사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성장 이면에는 점점 거세지는 내부의 불안과 마찰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민준이 주도할 프로젝트들은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고 헬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 성공이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브랜드 마케팅 본부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민준팀의 전략, 비즈니스보다 예의와 감성의 무게를 두는 접근은 일부 고위 간부들의 눈에 비효율적 혹은 위험한 실험으로 비쳤다. 감성만으로 글로벌 시장을 뚫을 수 있을까? 경비원 출신이 팀장이라니 그룹 이미지의 부담 아닐까? 이런 말들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 경제 전문지가 기사로 이를 다뤘다. 김민준 팀장의 반란, 브랜드인가 모험인가. 기사의 표면은 중립을 표방했지만 곳곳에 김민준의 자격과 전략에 대한 의심이 스며 있었다. 기사 내용 중 일부는
마치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처럼 보였고 이는 곧 회사 전체 파장을 일으켰다. 팀원들 사이에도 불안이 퍼졌다. 언론은 민준의 리더십을 쇼맨십이라 표현했고 몇몇 외부 파트너도 반응을 보류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부서에서는 김민준 팀의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날 밤 민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조용히 팀원들의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그 속에는 밤을 새워 준비한 아이디어, 수백 통의 메일, 실표와 시도, 그리고 수고니, 장인들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훑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노력이 단 한 번의 기사로 무너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다. 맞서기로, 침묵이 아니라 진심으로. 며칠 후 그는 회사에 제안서를 올렸다. 사내 전 직원 대상 오픈 포럼.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비판도 질문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였다. 그는 준비했던 수치와 결과뿐 아니라 실패한 시도도 함께 담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공예 장인의 영상 인터뷰, 고객 피드백, 그리고 시장 반응, 무엇보다 팀원들이 만든 변화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담았다. 포럼 당일 해국그룹 대강당은 만석이었다. 임원들부터 신입 사원까지 모두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에 선 김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경비원 출신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어를 배웠고 사람을 배웠고 무엇보다 기술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수익률, 고객 반응, 지역 정인과의 협력 구조,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공간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대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천천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진 박수는 점점 커졌고 몇몇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김민준 팀에 대한 비판은 잦아들었다. 오히려 여러 부서에서 협업 요청이 몰려왔고 그룹 내 공식 브리핑 자료에도 문화 중심 전략이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포럼이 끝난 밤 민준은 팀원들과 조용히 회의실에 앉아 말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을 만든 거예요. 그건 어떤 숫자보다 오래 남을 겁니다. 그날 그는 팀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그리고 각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민주는 깨달았다. 맞바람은 두렵지만 그것이 오히려 방향을 바로잡아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 김민준의 팀은 오픈 포럼 이후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고 해국그룹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분명히 감지되기 시작했다. 여러 부서에서 협업 요청이 이어졌고 이사회에서는 문화 중심 전략을 공식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승인했다. 그러나 기세 좋던 흐름은 또 다른 벽과 마주했다. 이번엔 외부가 아닌 할 파트너로부터의 시험대였다. 미국 파트너사 버 콜렉티브는 그룹과의 공동 프로젝트였던 미라 브랜드의 정식 론칭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예술성과 진정성은 충분하나 상업적 가능성에 확신이 없다. 팀 내부는 충격에 빠졌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제품 론칭이 아니라 해국그룹이 글로벌 감성 시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전략이었다. 민주는 곧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주도할 기회입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다. LA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해 독립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뉴욕의 수공예 갤러리와 연계해
소규모 이야기 기반 마케트 기획했다. 대기업의 힘이 아닌 지역 네트워크와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작은 서점에서 열린 전시회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졌다. SNS를 통해 퍼진 영상 하나가 바이럴되면서 미국 내 문화 큐레이터들고 유튜버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전시장에서 직접 손님들에게 제품과 장인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영상은 한국어 자막과 함께 50만 조회수를 넘겼다. 그러자 여버 콜렉티브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당신들의 방식,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왜 그렇게 고집했는지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더 이상 파트너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올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결정은 팀 안팎에 파장을 일으켰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선택에는 명확한 이유와 철학이 있었고 무엇보다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후 회국그룹에서는 임원진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 본부를 신설하기 위한 최종 결정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예제 중 하나는 바로 국제시장 문화전략총괄의 적임자 선임이었다. 여러 후보군이 논의되었고 그 중 김민준의 이름이 거론되자 일부 임원들은 망설였다. 성과는 있지만 아직 너무 젊고 시스템 전체를 이끌기엔 위험하지 않겠나. 그때 윤서현 회장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시스템을 따르는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을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 공기는 바뀌었다. 회의가 끝난 후 공식 발표가 내려졌다. 김민준 회국그룹 글로벌문화전략본부 초대 본부장 내정. 그 소식은 곧 전사에 전해졌고 사내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그는 우리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됐지만 우리 모두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바로 그 주 민주는 다시 한번 내 얼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팀원들과 함께 전 세계 파트너와 직접 대면하기 위한 라운드 미팅 툴의 시작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 팀원에게 말했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릴 거라 믿어. 누군가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말이야. 그 말에 팀원은 웃으며 답했다. 그럴 거예. 그리고 그 첫 줄엔 분명 이렇게 적히겠죠. 한 경비원이 문을 열었다.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면 날아가던 그 순간 민주는 눈을 감았다. 수많은 밤, 수많은 의심, 수많은 기다림이 스쳐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김민주는 해국그룹 글로벌문화전략본부의 초대 본부장으로서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은 단출했지만 그 의미는 누구보다 무거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아닌 그룹 전체의 글로벌 방향성을 설계하고 이끄는 자리에 선 것이다. 취임 첫날 그는 기존의 임원 전용 사무실 대신 문화기획팀이 사용하는 공동 작업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본부장이 아니라 옆에 서서 함께 질문하고 함께 걸어가는 본부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늘 그러했다. 현장 중심, 사람 중심, 이야기 중심. 그리고 첫 번째 행보는 열린 플랫폼 구축이었다. 해국그룹 내부뿐 아니라 전국의 젊은 장인과 예술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상품과 콘텐츠를 글로벌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었다. 이름은 문먼이었다. 문, 즉 문이 열리면 누구든 그 가능성 너머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출범식은 서울 북촌의 작은 한옥에서 진행됐다.
화려한 무대도 없었고 셀럽도 없었대. 대신 초대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장인, 시골 소상공인, 비영리 창작자들이었다. 그 자리에 선 김민주는 짧게 말했다. 저는 기회를 얻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2년은 낭비가 아니라 이 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구도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빛나지 않아도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행세는 예상보다 조용히 끝났지만 그 진정성은 곧 퍼졌다. 문 플랫폼은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의 예술 단체들이 협업 요청을 해왔다. 그 무렵 한국의 공영방송사에서는 김민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단 하나 조건을 붙였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아주세요. 저 혼자 만든 길은 없으니까요. 다큐멘터리는 방영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그는 나의 이야기 같았던 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믿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문 앞에 서 있다. 열지 못했을 뿐 문은 늘 거기에 있었다. 방송 이후 문 플랫폼에는 하루 수천 개의 문의가 쏟아졌고 해국그룹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창작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다. 더 많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여전히 팀원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밤을 새우며 상품 하나, 이야기 하나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처음으로 회사 사무실에 초대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어디서 일하는지 말하지 못했던 경비복을 입고 매일 새벽 출근하던 아버지였다. 로비에 들어선 순간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아버님. 아버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가 진짜 이렇게 됐구나. 민준은 아버지를 이끌고 옥상에 올랐다. 서울의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는 문 안이 아니라 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손에는 수십 년의 노동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다. 문은 언젠가 열린다. 하지만 그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만이 그 빛을 마주할 수 있다. 내게 그 기회를 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문 앞에 서 있는 모두에게 이야기를 바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적었다. 나는 이제 다음 사람의 문을 열 차례다.